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즈넉한 마을, 청산골. 한방눈이 소미불처럼 세상을 덮던 시린 겨울날의 이야기입니다. 청산골에서 가장 큰 기와집, 박대감 댁 사랑채 문틈 사이로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박대감의 매서운 눈초리가 번뜩였습니다. 으드드. 그는 마당 건너 낡은 헛간 앞에서 시집 온 지 나흘밖에 안 된 며느리 혜진이 낙디 낡은 창고 문을 샅샅이 훑어보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철딱선이 없는 것 내 아들놈은 어찌 저런 것을 보고 아내로 맞았단 말인가. 보는 눈도 칠칠치 못하구나. 대감의 눈에 며느리 혜진의 행동은 시집온 첫날부터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수주보하기는커녕 부엌을 뒤져 쌀독에 쌀을 한 줌 쥐어 비벼보고 둘째 날에는 마루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장독대 된장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리고 나흘째인 오늘은 집안의 금기나 다름없는 헛간까지 기어들어 가 기묘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대감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쌀쌀맞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혜진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더니 이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며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 자물쇠가 너무 오래되어 녹이스럽기에 혹 열쇠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대감의 하얀 눈썹이 꿈틀하며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 자물쇠는 무려 3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금단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의 할아버지, 즉 선대 어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었죠. 저 창고는 절대 열어서는 아니 된다.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엄중한 당부와 함께 봉인된 공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만두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대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그 맑은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홀로 마당에 남은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리도 참하지 못한 것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단 말인가.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외아들 민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아들이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저 여인이 아니면 평생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놈. 무슨 헛소리냐. 향리 벼슬자리 하나 없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을 어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일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아들의 고집은 쇠심줄보다 질겼습니다.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버텼으니 결국 대감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죠. 저 계집,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더니만. 기어이 이를 내려는가? 밤이 깊어지고 대감의 마음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안의 평온이 저 어린 며느리 때문에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연로하신 어머님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약해지신 터라 대감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머님을 잘 보살필 줄 알았더니 온종일 집안 구석이나 뒤지고 다니다니. 이 집안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대체 저 창고 안에 무엇이 있기에 선조께서 그토록 신신당부를 하셨을까? 30년간 궁금했지만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이번에는 대청마루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상합니다. 마루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혜진이 마루 한쪽 끝을 발로 꾹 눌러 보이자 정말로 마루가 삐걱거리며 아래로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허, 오래된 집이 다 그런 법이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방에 들어가 바느질이나 하거라. 하지만 혜진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대신 치마를 걷어붙이고 마루 밑으로 쏜살같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둥과 주춧돌을 살피던 그녀가 밖으로 나와 남편 민준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마당에 있는 큼직한 돌 하나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돌은 무엇에 쓰려고 저 안쪽 기둥 받침이 썩어 문드러져서 마루가 기울어졌어요. 그 아래에 돌을 받쳐주면 괜찮아질 겁니다. 민준이 의아해하며 돌을 가져오자 혜진은 망설임 없이 기둥 아래 적당한 자리에 돌을 받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몇 년간 가족을 괴롭히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대감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굴뚝이 이상합니다.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궁이로 역류하고 있어요. 원래 오래된 집 굴뚝은 다 그런 법이다. 익숙해지면 괜찮으니 내버려 두어라. 하지만 혜진은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긴 장대를 들고 지붕 위로 훌쩍 올라가더니 굴뚝 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런. 새댁이 어찌 저리 맹랑하게 지붕 위에 올라간단 말이냐. 위험하니 어서 내려오너라.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굴뚝을 계속 휘저었습니다. 곧 낡은 새 둥지와 마른 나뭇가지, 검댕 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부엌의 연기는 말끔히 빠졌고 매캐한 냄새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가 참으로 야무지구나. 이런 일까지 척척 해내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님. 저도 제 아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만이 홀로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먼지 쌓인 장부 더미를 꺼내어 촛불을 켜고 조용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리 좀 와보세요. 여기 쌀값이 2배로 적혀 있는데 이게 맞는 기록인가요? 며느리가 가리킨 장부를 보니 정말로 같은 날 아침과 저녁에 사들인 쌀의 가격 기록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집안 살림을 맡은 아전이 장부를 조작해서 그 차액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수년간 믿고 맡겨온 아전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다음 날, 대감은 당장 아전을 불러들여 며느리가 찾아낸 증거를 들이밀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속이고 집안의 재산을 빼돌렸.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은 아전이 빼돌린 돈을 모두 토해내게 한 뒤 그를 내쫓았습니다. 마음은 후련했지만 며느리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구나. 저런 잔재주는 그만 부리고 어서 손자나 나아대를 이어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그 낡은 자물쇠를 향한 갈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이 깊어질 무렵 드디어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임신한 것이었죠. 오, 정말이냐? 정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대감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들을 깨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 말이다. 그러나 10달이 차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예쁜 딸이었습니다. 계집이라니. 아이고, 얼마나 예쁘냐. 이 아이 참 복스럽게도 생겼구나. 우리 딸 수미나. 정말 예쁘구나. 눈이 어쩜 이리도 똘망똘망할까? 대감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1년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또 딸이라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대감은 더욱 냉랭해졌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첫째 수민이와 둘째 지유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 사랑 덕분인지 두 아이는 유난히 밝고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첫째 수민이는 호기심이 많아 뭐든 만져보고 뜯어보기를 좋아했고, 둘째 지우는 손재주가 좋아 망가진 물건을 척척 고쳐내곤 했습니다. 지우야, 이것 봐. 나비가 내 손에 앉았어. 우와, 정말 예쁘다. 언니, 어떻게 잡았어?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마을에 100년 만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개울이 말라붙어 사람과 가축 모두 목마름에 허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가뭄이 언제나 끝이 나려나. 이러다 다 굶어 죽겠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산에서 놀던 두 손녀가 헐레벌떡 뛰어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뒷산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요. 네. 졸졸졸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감이 반신반의하며 손녀들을 따라가 보니 과연 커다란 바위 아래 틈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손녀들이 작은 삽으로 주변을 파내자 물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100년 가뭄에 물이 솟아나다니. 이 소식은 관아까지 퍼져 고을 현령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을을 구한 그 기특한 손녀들이냐? 참으로 대견하구나. 현령은 두 손녀를 크게 칭찬하고 집안에 큰 상을 내렸습니다. 대감은 처음으로 손녀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이 아이들은 결국 대를 이을 진짜 손자는 대체 언제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혜진이 또다시 헛간 앞에서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첫째 수민이가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자물쇠는 왜 항상 잠겨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단다. 그럼 열쇠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수민이는 땅에 떨어진 구부러진 철사 조각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열어볼까요? 수민아, 안 돼. 함부로 건드리면 못 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수민이는 철사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이리저리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힘없이 열렸습니다. 어머, 정말 열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곰팡내 섞인 묵은 먼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본 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토지 문서들과 함께 은전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누가 감히 이 문을 열었느냐? 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열었어요. 대감은 손녀의 말에 더욱 경악했습니다. 30년간 누구도 열지 못한 자물쇠를 이 어린아이가 열었다니. 대감은 창고 안을 살펴보며 할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보물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혹시 이 아이가 바로 그 때를 연 아이란 말인가? 대감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들이 어쩌면 이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아이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거예요. 대감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다. 우리 강아지. 우리 손녀가 아주 잘했구나. 그 후 대감의 손녀들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집안의 진정한 보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평온도 잠시, 그해 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써도 열이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큰 어른이신 시어머니까지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딱하오나,
노부인이 연로하신 데다 병세가 위중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소.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두 손녀가 또다시 뒷산에서 무언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산에서 이상한 풀을 찾았어요. 이 풀 냄새를 맡으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할머니 병에 좋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가 그 풀을 다려 시어머니께 드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던 열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틀 만에 시어머니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의 역병 환자들이 모두 그 약초를 구해 마셨고 며칠 만에 마을의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허, 이 아이들은 하늘이 내린 보배로구나. 또다시 마을 전체를 구했으니 이 공을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현령은 더 큰 상을 내렸고 이 이야기는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대감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박대감은 집안을 잘 이끌어 백성을 구한 공이 크니 넓은 토지와 100칸짜리 집을 지을 기와와 목재를 하사하노라. 대감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 아이들은 아들보다 훨씬 훌륭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데. 이듬해 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100칸짜리 큰 기와집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감 댁따님들 덕에 우리 모두 살았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대감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 큰 집을 우리 식구만 쓰기에는 너무 크고 과분하지 않겠느냐. 그때 첫째 손녀 수민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글방도 만들어요. 우리만 편하게 살면 재미없어요. 대감은 손녀들의 기특한 생각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오냐, 그리하자꾸나. 이 집의 절반은 나그네를 위한 여관으로 나머지 절반은 아이들을 위한 글방으로 쓰자. 약속대로 집의 절반은 여관과 글방으로 꾸며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여관을 꾸려나가며 오가는 손님들을 정성껏 모셨고 글방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좋은 곳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니 천하제일의 여관이 틀림없소. 우리 아이가 그를 깨우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대감댁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감은 마당에 앉아 기와집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이야기소리, 글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집이라는 게 뭐예요? 크고 예쁘면 좋은 집인가요? 대감은 손녀를 따스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아가. 좋은 집이란 크고 예쁜 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집이란다. 바로 우리 집처럼 말이다. 그날 밤, 온 가족은 진정한 복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달빛이 기와지붕을 은은하게 비추는 동안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기와집은 마을의 중심에서 따뜻한 빛을 발하며 오래오래 서